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4.10 총선이 지난주 막을 내렸죠. 결과를 두고 정치권 파장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수습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한편 총선 압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크고 작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구도 변화와 함께 원내 3당으로 진입한 조국혁신당 상황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상근부 대변인 맡고 있는 강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최고령이 된 김준우입니다. 네, 제자리로 오셨군요.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서대문 구의원 재선하고 있는 주이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대문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네, 현직 재선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십시오. 자,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10 총선 어느덧 또 5일이 흘러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포함해서 단독 175석을 달성했고요.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습니다. 자, 범야권이 모두 이제 192석이나 되는데요. 먼저 짧게 총선 결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자당의 이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건 자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우리 당은 지금 자성이 한 진짜 2년 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악습들을 이번 총선에서도 끊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가 이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로 돌아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보여줬던 모습들, 그다음에 각종 악재들, 변하지 않는 공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실망하신 국민들이 정말 많으셨고 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의 지지율과 이번 총선 때 우리 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다음에 더 나쁜 결과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 당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한번 톱파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께는 추가적인 수식 표현이나 군더더기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녹색정의당의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참담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성하고 성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열린 토론이랑 오랜 인연이 있어서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나만 좀 드리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예를 들면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든가 네. 아니면 노동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거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실제 데이터와 결과상으로는 그게 좀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분석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대안을 찾으니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2%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호남이 전부 한 1.5%대예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4%인데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에선 7%, 8%, 9%여가지고 네. 비례 도의원들도 전남, 전북에 있거든요. 그럼 그게 대선 직후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호남이 항상 뭐냐면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만으로 안 될 때 이번에 누구냐. 근데 이번엔 조국신당이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보다 표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표 빠진 것보다 호남에서 빠진 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이 빠진 게 아니라 호남이 실제로 빠진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분들은 그냥 젠더 노동을 부당 대립하면서 분석하는 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관심이 적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좀 더 엄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울산에서 빠진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민주당도 연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선 곳이 세종과 부산 그리고 호남입니다. 부산은 조국 대표의 고향이고 그럼 호남이 또다시 한번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만으로 안 된다. 이재명 리더십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채워주는 무엇이 필요하다. 혹은 견인하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이 때때로는 안철수 의원이었던 적도 있고 정의당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었던 네. 거고 그런 차이들을 한번 보시면 또 정치를 이해하시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굳이 멈추지 않은 것은 좀 울컥한 김준호 대표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선거 드라마 그리고 천하람 비례 후보자까지의 2명의 당선 일약 4당인가요? 자, 네 번째 정당 4당이 됐습니다. 상당히 내부에서는 뭐 3석밖에 이런 표현입니까? 3석 이나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3석 뭐 이런 결과를 받기 전에 뭐 기호 7번이라서 뭐 7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5석 이상은 해야지 그래도 당이 좀 더 정당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면들 봤을 때 계속해서 운영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목표를 뭐 5석 이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솔직히 저희 개혁신당 안에서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1석이든 2석이든 3석이든 뭐 5석이든 7석이든 사실 저희가 다 쓴소리 바른소리 하다가 내쫓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매번 이 정치권에서는 바른소리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기본 그 어떤 정치의 이상한 문화 흐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비례대표 2석까지 해서 총 3분의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국회 안에 들어가서 니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할 말하고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네, 딱 그 정도로. 그래서 이 3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짜배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짜배기요. 네, 한 명 한 명이 전투력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아마도 사안들을 분석하면서 네.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개혁신당 계속 개혁 정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의 제3지대가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아예 되는 상태에서 3석이나 만들어냈다는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래도 성공했다.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무려 175석입니다. 하은기 전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런데도 좀 차분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태도도 또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그럼 뭘 했냐라는 비판이 한켠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한켠에는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오만하게 그냥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한다, 힘자랑만 한다라는 비판이 또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석이 과반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 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자마자 그랬어요. 민심의 압도적인 선택이 우리였다. 근데 아니었거든요. 지역구 득표율 보면은 사실은 8%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소선거구제의 마법으로 인해 착시로 인해 의석 비율이 점유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지금은 한 5점 몇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정당 득표율로 치면은. 그러면 이게 민심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의 회초리로 사용된 것이고 정권 심판의 회초리에 더해서 사실 소선거구제의 어떤 덕을 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만하게 굴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의석을 활용해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 차근차근 기획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내부는 좀 차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12석 3당으로 우뚝 선 조국혁신당입니다. 아까 김준우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상당히 다른 제3지대에는 큰 또 타격이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이번 총선에서 뿜뿜한 배경 뭐로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리더십의 공천에서의 잡음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 중에서 소위 비명계 혹은 친문계에서의 대안에 대한 갈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토양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 일과에 대해서 그토록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 자신의 진영 쪽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양평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뭐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의 공정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조국 장관이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마련해줬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3지대라고 일컬어지는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든 아니면 전통적으로 외부에 있던 녹색정의당이든 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부재에 있는 그 3가지 영토가 좀 토양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 혹은 조국 전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성이 그런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의 원탑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 대선 주자가 대선으로 출마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지만 대선 주자로 국민들한테 가장 각인된 정치적 인물로 인정받은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총선 결과는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해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일 겁니다. 과연 이 의회의 이제 지형 자체가 거대 야당으로 이제 재구성되고 여기에 조국 혁신당까지 또 추가가 되고 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될 때 어떤 또 정치판이 벌어질까 상당히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도 그렇고 먼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볼 인물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고. 전 위원장이죠. 예. 자,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당내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또 혹독한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당을 국정농단에서 구해냈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지는 몰랐다라는 아주 상당히 좀 이 타격감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또 비판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지금 당내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이번 총선 관련된 사후적인 평가 물론 아직까지 뭐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메시지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꾸준히 비판을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셀카만 찍는다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본질을 살펴본다면 연예인 같은 정치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비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대위 체제를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3톱을 내세우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 메시지들을 분산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면서 국민의힘의 모든 메시지와 입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으로 모여 있었다.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에서의 좀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했고, 근데 실제로 정책이 조금 실종되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네거티브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비판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 자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로 보고 싶어 하시는
말씀하시는 정책이나 아니면 민생 자체가 실종되었다라는 비판은 당내에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천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웠던 게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시스템 공천이 부실 검증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공천 자체가 과연 올바르게 됐나, 상식적인 공천으로 이루어졌나, 이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잡고 가지 못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치 행보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좀 분분한 평가가 아직은 나오고 있네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 같이 사실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실감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당발보다는 용산발 악재들이 많았다라는 의견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네. 주이삭 부대변인은 향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여전히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살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이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은 사실상 죽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일단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고 하는데 그 야구를 예를 들면 갓 야구를 시작한 초보를 한국 시리즈 9회에다가 7차전에다가 이렇게 등판을 시키는 게 구원투수 그 결과로 이제 패배를 했다 쳤으면은 구원투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구원투수를 올린 감독의 문제일까요? 저는 단연코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선거 이끈 사람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뭐 민생 토론회 한다면서 관건 선거라는 이제 오명까지도 같이 들으시면서 동시에 네. 계속해서 다른 당권 비판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고 법적으로 뭔가 시비가 걸려 있는 부분은 아닌 그런 걸로 건 알고 아니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이제 오명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막 당권 주자들이나 사실 권력을 얻었으면 그 여럿이 같이 얻었으면 나눴어야지 이제 큰 뭐 무리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다 쳐내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러는 일로 그 구원투수를 정치 초보로 이렇게 올린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뭐 다음에 뭐 대선 뭐 이런 거 가는 거는 저는 그냥 적절한 예가 과거에 있었다고 봐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네. 예, 대표인가요? 비대위원장인가요? 대표였죠. 대표를 했죠. 네. 딱 그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이 선거를 더 이상 이렇게 맡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유력 정치 지도자는 아니겠구나. 아마 그렇게 국민적으로 평가받을 거라 봅니다. 그 민생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요. 네. 그 얘기하는 별개로 구원투수 이제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구원투수로 이렇게 등판했으면 본인이 그 이후에 행보를 가져갔을 때 굉장히 본인 중심적으로 가져간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 애초에 선대위를 띄울 때 원톱 체제로 띄웠던 것도 이 이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읽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거 역할에 대한 평가는 뭐 분분할 테니까요. 그보다는 이제 좀 약간 향후에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한기 전 부대변인은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유력 또 차기 대선이든 또 유력 정치인으로 존재감이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도 또 아울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하나만한 얘기일 테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기 나름인데 이를테면 황교안 대표처럼 굴면은 끝나는 것이고요. 총선 지나와서 황교안 대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점적으로 했던 활동이 뭐냐면 부정선거 이거 문제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반선거 성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것이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낙선하고 나서 일단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하나 내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가가지 못했던 유권자의 민심에 대해 성찰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다가가지 못했는지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지를 모색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문장이 옳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0.78% 차이로 이렇게 졌어요. 이를테면은.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아니라 0.78%의 민심에 왜 못 다가갔는지를 탐색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지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뭐 1년 뒤에 제대로 된 복귀, 성찰, 반성 뭐 이런 걸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뭐 남 탓하기 시작하고 또 부정선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사실상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지율이 바로 아이스크림처럼 녹지 않는 이상 본인이 어떤 정치적 그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기 나름이다라고 봅니다.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좋은 그런 이미지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네. 크게 보면은 한동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크게 보면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한 60% 정도 되는 국민들이 심판하고 싶어 했고 부정 평가를 했고 한 30% 안팎의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했잖아요. 그 30% 안팎의 사람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캠페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했냐면 30% 이미 본인을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했던 일은 60%한테 가서 그 마음을 돌렸어야 하는 거잖아요. 외연을 확대했었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런 작업을 선거 끝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김준우 대표께는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또 선거 참패이기 때문에 여러 수습 방안들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 쪽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갈 텐데 당은 지금 뭐 비대위냐 전당대회냐 근데 뭐 어차피 전당대회는 당장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7월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당 대표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신 중인데 이럴 경우에 어떤 논의 그러니까 누가 참여를 하느냐 비윤이냐 뭐 친윤이냐 지금 새롭게 이 구성되는 지도부는 이 위기를 이제 총선 패배 극복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도부 구성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인데요. 문제는 리더가 될 분들이 자기 비전과 당리 당략 사이에서 얼만큼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하거나 배합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4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선, 그다음 4년 후에 총선입니다. 붙어 있고 이번에 뽑힐 지도부는 다음 지선을 책임질 겁니다. 근데 정권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정권 막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 구도는 더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내려면 결국은 다음 대선 주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음 대선 주자로 희망의 선거와 미래의 선거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심판은 이미 2024년에 하지 않았냐. 우리 미래로 가자.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도 뭐 그것이 노무현 후보든 혹은 박근혜 후보든 다 뒤집어냈습니다. 저는 당시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이었거나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이었음에도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걸 위해선 불가피하게 용산과 어느 정도 척을 지든가 대립각을 세우든가 아니면 견제와 균형의 언어를 확보를 해서 국정 기조를 변화할 수 있게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리더가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의 뭐 생물학적으로 그렇고 정치적 야망이 없다라고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문제예요. 당으로 봤을 때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올 거냐 아니면 이번 리더는 중간 개투로 하고 다음 리더가 대선을 치르는 리더가 그 역할을 그냥 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선출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2년간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논쟁이죠. 주석 부대변인께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됐던 전당대회를 놔두고 3명의 이름이 유독 많이 거론됩니다. 나, 안, 킴입니다. 나안 킴, 나경원 당선자, 안철수 당선자, 킴 PK 지역의 김태호 당선자. 뭐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 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니까요. 전당대회를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거론되는 이유가 이들 중에 누군가가 되면은 상당히 대통령과의 관계 또 당내 혁신들을 볼 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줄 잘 서고 예뻐 보이려고만 한 사람들만 있다가 사실 이분들도 뭐 나름 내부에서 조금 소신 있는 이야기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통령 중심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다음 대선이 아니고 지방선거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뭐 쓴소리를 하는 뭐 그런 어떤 당권을 가진 그런 인물로서 그 여당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크게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나 아니면 다음 선거를 준비할 때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 국정 기조,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사실 이제 총선 끝나고 이제 임기가 6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 그 여당의 의원들의 사실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당 의원들이 이거를 발의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동의를 하는 절차나 그런 스탠스가 없으면 국민들은 아무리 여당의 어떤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거에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그 관계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이 차원에서 네. 지금 총선 국면 수습의 가장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 수석들 중에서는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경우도 뭐 각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당 내에서는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관련해서 어떤 논의, 어떤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친윤과 비윤, 반윤 뭐 이런 걸로 굳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의 저희의 참패의 원인 중에 용산발 리스크들은 분명히 작용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통을 담당할 수 있고 용산 안에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 그다음 정부에서 그 총리로서 정부의 이런 그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관장하면서 그다음 또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색채보다도 이 소통에 좀 능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가 변화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맥락에서 지금 계속 거론되는 분들이 뭐 원희룡 전 장관, 뭐 권영세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 후보자인가요? 네네. 총리 후보자. 그다음 비서실장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도 하마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예,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제 하마평이기 때문에 좀 걷어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대표로 이렇게 거론될 만한 인물들,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인물들 중심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당선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수도권에서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을 못 잡은 게 큰 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용산 내부에서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사빈 상금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뭐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또 장제원 의원, 그 외에도 뭐 여러 명이 있기도 하고요. 또 국무총리 후보자로 뭐 김병준 정경련 대행이었나요? 회장 회장하시고 뭐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교수님도 하시고. 네. 그다음 뭐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계속 거론이 되는데 뭐 뚜렷하게 지금 당내에서 윤곽이 좀 잡히는 그런 인물이 있나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사실 야당에 강한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윤곽이 잡힌다고 해서 그게 실현될 가능성도 적거니와 지금 상황에서 국무총리 인선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큰 상징성을 지니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이 국무총리 인사들을 봤을 때 그렇게 국민 정서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은 조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인물에 대한 뭔가 좀 분위기라든가 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감지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은 다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한기 전 부대변인 내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들은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언론 보도에서 봤던 것 또 읽었던 것 중에 있는데 뭐 고민정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또 반응이 나왔다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또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다 뭐 이런 또 반응까지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지금 차기 총리는 국회에서 민주당의 동의를 못 받으면 인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기 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거론됐든 거론되지 않았든 이 정도 인물이면은 민주당에서는 통과될 거다. 누군가요? 그런 사람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네. 국민들이 납득을 하면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의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그 총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했을 때도. 근데 제가 이번에 하마평에 올라온 분들 비서실장이든 뭐 당대표 후보든 뭐 총리든 이름들 보고 정신들 못 차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지금은 이 용산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 이분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랑 링크가 돼 있는 분이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박형 구청장 공천 때문에 거기에 이태원 참사랑 링크가 돼 있는 분이고 김한길 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직접적으로 친윤이라는 색채가 묻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인선하면은 변할 생각이 없나 보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정치권에서 하도 삼국지 비유 많이 하니까 이게 안 좋아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조조가 관우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상대 진영에 있지만 그 유비가 제갈량 얻으려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촌에 찾아가서 얼마나 몇 번씩 여기서 삼고 초래가 나옵니다. 네, 노력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황교안 대표가 총선 이끌다가 졌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선거는 4-5번 패배한 상태였거든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 지선 다 패배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얘기할 때 각 세우고 대구 가서 탄핵은 정당하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 태극기 부대가 아닌 다른 정당이 되겠네. 변화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인식을 주려면은 누구를 해야겠습니까? 당대표든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유승민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유승민을 지금 꼽아주셨군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 주류가 반대해서 안 될 거고 용산도 반대해서 안 될 건데 상대 진영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앉혀버리면은 듣기 싫은 소리도 진짜 들으려고 하나 보다. 확장하려고 하나 보다. 변화하려고 보다. 그냥 그 메시지 주기에 딱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준석 대표 선출됐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건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하마평 나온 거 보면. 자,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자, 개혁신당의 주이삭 부대변인 말씀 듣고 김준우 대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을 했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하면 된다. 이건 이준석 대표 개인의 생각인가요? 개혁신당 차원에서 건국적 추천을 한 건가요? 그냥 뭐 서로 홍준표 시장께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뭐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고받은 덕담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우리 두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동의를 사실 그건 진짜로 국민이 그냥 동의할 만한 사람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인물을 찾아내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 총리가 욕바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무슨 책임 총리가 아닌 정말 그냥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으면 대신해서 사퇴를 하는 그런 자리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계속 선거 전부터 맨날 거론되던 뭐 당대표감이든 무슨 장관감이든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 이름들이 줄줄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주 좀 전향적으로 정부 예. 여당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김준우 대표 하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있을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이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밝히는 의미,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별로 안 좋은 관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자회견 숫자가 굉장히 줄고 국무회의로 말씀을 많이 가름하셨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까? 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 숫자가 좀 줄었어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는 뭐 수석 인사할 때도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 도어 스태핑 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이 얘기에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받으려면 이번 건은 기자회견을 했어야지 국무회의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만 봐도 국정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나쁜 예감이 듭니다. 왜 나쁘냐고 하냐면 본인이 마음을 안 바꾸면 별 수가 없어요. 그냥 거부권 행사가 계속 될 거고 그렇게 그냥 3년이 갈 겁니다. 근데 87년 헌정체제가 이제 새롭게 바뀐 이후에 5년 동안 여소야대였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최초의 사태에서 기존의 방식이 그냥 반복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혁신 보수군이 다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관한 것이 오히려 저는 궁금증입니다. 혁신 보수군, 뭔가 보수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에서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자, 뭐 형식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형식이야 국무회의를 하든 기자회견을 취하든 또는 담화 방식이 됐든 더 중요한 건 내용일 겁니다. 맞습니다. 강사빈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내일 그 형식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이 수습 방안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포함이 돼야 될까요? 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였는지요? 뭐 일단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짧게라도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있다면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쨌거나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하원기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좀 필요하다. 뭐 김준우 대표도 이 형식이 좀 아쉽다고는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형식 국무회의 형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신빙성 있게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야말로 앞으로 국정의 이 기조나 이런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그 의결기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정이 지금 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힌다는 건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껏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계속해서 야당과 협치를 이렇게 피하고 뭐 영수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통에 대한 여지를 많이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되게 지적돼 왔던 이 정무적인 판단 부분들을 조금 달리할 여지를 보인다든가. 강 부대변인 말씀은 내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다. 조국 대표도 만나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그런 게 조금 담길 정도로 조금 충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걸 어떻게 보면 조금 지향해 오셨죠. 근데 그 모습 자체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예 상징적으로 깨주셔가지고 이제 정치권과 제대로 소통하겠다. 이런 모습을 한 번쯤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희망찬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서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 또 여쭤봅니다. 방금 전에 강사빈 부대변인은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좀 일단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기 전 부대변인 내일 대통령의 이 입장 표명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다. 조국 대표도 만나겠다가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값이어야 할 텐데 같은 병이라도 병증의 상황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져요. 병이 심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 너무 심하면 약물 치료부터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인적 쇄신이나 국정기조 전환 결단, 야당 당수들 만나고 이런 것들은 총선 전에 하면 유효한 건데 총선 이후에 하고 나서는 본인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정기조 전환하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있는 특검 그거는 물타기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하고 결단해서 넓게 비윤들도 쓸 거다라고 해봐야 이미 레임덕이고 뭐 욕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적 풀을 아예 넓혀야 돼요. 야당이랑 아예 그냥 거국내각 구성하겠다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특검 같은 거 있으면 선제적으로 다 받아놓고 뭐 의혹들 같은 거 이제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까 우리 민생 얘기합시다 이런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그냥 깔짝깔짝 하듯이 야당 대표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니 그거보다 더 한 발 더 나아간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거다라고 네. 봅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도 주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라는 게 들어간 게 그렇게 수습 방안으로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가 방금 전에 두 분 말씀드렸지만 또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게 아닐까요? 아, 그렇죠. 뭐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원래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그간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뭐 이전에는 이제 없었던 조국 혁신당이 이제 생겨서 그런데 범죄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하고는 좀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간은. 근데 그건 그거고 정치는 정치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그간 윤 대통령께서 못 하셨던 거다. 이제는 뭐 선거 끝났으니까 진짜 아주 파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지지율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봐요. 아주 네. 파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파격적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만나는 정도 그 이상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 이런 것도 정말 별로예요. 이런 형식도 개인적으로. 족쇄를 풀어야 돼요. 범죄 피의자는 안 만나겠다고 해놓고 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는 호주에 그냥 뭐 대사로 임명하고 이게 다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족쇄를 다 풀어야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 부대변인,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준우 대표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상을 한 분도 계시겠지만 민주연합까지 포함해서 무려 175석 또 조국혁신당까지 범민주계열로 포함을 한다면 이건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진행상의 표현이니까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합하면은 187석인가요? 네. 정말 거대 야당인데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강해졌다. 또는 한편으로는 앞으로 받을 재판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조국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다. 아주 날개를 달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위협적인 요인이 여전히 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경쟁자로서 조국 대표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국 대표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에는 이재명 대표십에 대한 물음표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광주의 투표율이 37%였습니다.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아, 대선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재명 호로 괜찮을까? 일단 선거에 그래서 광주는 크게 영향을 안 주니까 상당한 유권자분들이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이번에 광주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1등은 조국혁신당이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경고등을 켜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해야 돼. 그런데 그 주체와 그 비율은 어떻게 돼야 돼? 이재명 단독 리더십으로 가능해? 라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는 거예요. 당 내적으로는 친정체제가 훨씬 더 강화됐다는 건 뭐 두말할 분석할 이유도 없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인 거고, 문제는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음 지선과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럼 이대로 좋으냐 라고 하는 거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이미 유권자분들은 시그널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플랜들 계획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순수 의석수로 따지면 열린민주당 것까지 합쳤으면 의석이 준 거고요.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때 정의당 6석까지 뭐 계산을 하면 뭐 비슷하게 뭐 차이가 이제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네. 180석까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 것이냐, 사법 리스크 말고도 있는 스크래치 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채워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준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이 극찬과 또 아주 이 뭐 환호 또 하는 그런 반응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승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을 이끌어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의 동작구나 또 용산,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7번 정도 갔다고 하나요? 또 낙동강 벨트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런 또 의문부호를 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팔이 안으로 굽히고 싶은데 청취자들에게 그냥 정직하겠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드렸던 말씀이랑 거의 대동소이한데 하기 나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당 지지율로 따지면 총선 전에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지율 여론조사들 결과들도 있었어요.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근데 뭐 어쨌든 선거제도의 어떤 수혜를 받아서 5%포인트 안팎의 득표를 추가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확 얻은 거잖아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을 하나 명심해야 될 것 같고 2020년 총선 때도 저희가 180석하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 뭐 지지율이 40%대를 넘나들고 그랬었습니다. 2020년도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1, 2년 지나고 어떻게 됐냐면 180석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깨졌고요. 2021년입니다. 네,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당대표가 탄생을 하고요. 그 이준석 대표라는.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그 기라성 같은 누가 봐도 대세라고 했던 그 40%의 지지율은 아이스크림처럼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기준으로 따져서 1년, 2년 뒤를 평가하고 이제 뭐 대권 가도가 탄탄하게 다져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겪어본 정치권의 흐름을 뭐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 오만하다. 너무 교만한 얘기다. 그러니까 획득한 의석을 가지고 지난번 180석 하고 나서 아무 성과도 못 냈던 것을 그걸 반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지 네. 그걸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바로 거다. 바로 여쭤봅니다. 지금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 추진을 또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될 것을 한다라는 의견과 여론도 있지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서 수사 중이라면 수사를 다 끝내놓고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 시도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에서 공수처 수사 중인 사람들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막 도피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기관이 하는 수사를 못 믿으니까 특검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처리하는 게 저는 국민과의 약속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뭐 범야권이 200석 하면은 뭐 탄핵 아니마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요건이 있어야 돼요.
다른 요건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것보다 이 최상병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수사해가지고 위법성이 드러나면은 바로 이걸 걸어서 탄핵 이런 것까지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길을 쓰고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또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사빈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수사 아니면 진상규명 차원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정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양상으로 보인다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까 앞서서 잘 이제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공수처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했을 때 그다음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때 그다음에 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이 엮여 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내부의 수사에서 정말 정당한 이제 수사 결과를 받아보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거나 예. 그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정치적인 언어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10억에서 20억 내지 되는 세금도 투입이 되지만 그 결과 자체가 지금껏 잘 받아들여졌나? 아니면 이게 정치인들이 단순히 국회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니면 그 퍼포먼스나 쇼맨십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오히려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방금 전에 하은기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또 총선 결과로 인해서 행사를 주저할 수도 있다. 또 행사할 것이다. 여전히 대통령의 해병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쟁화하는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서도 그럼에도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제 거부권 행사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거부권을 저희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라는 개연성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서 들어갔을 때 거부권까지 행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 네.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차피 이번에 3명의 당선자라서 21대 국회하고 무관할 것 같아 보이지만 양양자 의원이 있어요. 아직 이원 의원, 조응천 의원, 현역 이원욱 의원도 있고 종천 의원도 있고 현역 의원이 3명이나 또 있습니다. 양정수 의원도 계십니다. 그러네요. 4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오유 많네요. 네. 자, 개혁신당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뭐 최상병 특검법 어차피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와서 지금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가능한 사안이고요. 솔직히 공수처의 수사도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만든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좀 뭐랄까 약간 구도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윤 대통령 윤 정권과 좀 다른 뭐 그런 형태의 뭐 상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와중에 공수처에 또 나를 세웠습니다. 정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기까지도 했었죠. 예, 그래서 뭐 특검을 이제 공수처의 어떤 수사 이후로 좀 뭔가 나오고 미진했을 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주장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특검이라 함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합의가 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무엇인가 야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형태로 충분히 저는 추진할 법하다고 보는데요. 특검을 너무 난무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에서 뭐 한동훈 특검법, 뭐 딸 그 뭐 논문 대필 의혹 뭐 이런 거 하겠다. 이거는 진짜 특검 그 좀 막 그냥 특검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공격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이제 공직도 아니시고 또 뭐 아무튼 이제 조국 거기서는 이제 본인의 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이제 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가시려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런 그런 남발하지 않는 형태로 또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그런 문제는 지금 아무 근거가 현재
그러니까 정황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제기가 되지만 아직 뭔가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가기보다는 좀 국정조사나 이런 형태로 좀 다른 형태로 선택을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하죠? 합리적이고 좀 괜찮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주희석 부대변인이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김준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총선을 마무리 짓자마자 서초동으로 가서 김건희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가야 될 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이게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또는 민생정책도 3당 정도 되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특검을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동조하는 쪽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어쨌든 제3당을 차지하신 세력이고 저희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견이 있더라도 참 이견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뭐랄까 과연 그런 말할 게 있나. 아니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아니 뭐 저는 그런 왜냐하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공수처 만드는 거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의당도 동참을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취지나 저 선거 때는 이제 늘 느끼는 의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은 평생 경찰서 갈 일도 검찰 갈 일도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검찰 개혁이 가장 우리 사회의 1순위 가는 개혁 과제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질문 혹은 이견이 있는 것이지 검찰 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검이 공수처가 있음에도 특검이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제 주희석 부대변인 얘기하신 맥락은 이제 그런데 강사빈 부대변인 얘기하셨나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 인적 물적 그 하드웨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처장과 차장을 모두 지금 윤 대통령이 공석으로 두고 있어서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좀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저도 변호사지만 제야에서 그 특검을 할 만한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특검을 너무 많이 하면요. 이게 좋은 인원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 눈높이랑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처리하면 될 문제 같고 6월에 시작하는데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번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법야권에서 힘을 모으는 건 맞겠지만 한동훈 특검법까지 지금 막 이렇게 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비해 50억 클럽 특검법에 비해서 좀 우선순위가 뒤 아니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약간의 수사가 아니냐. 조국 혁신당에서 내거든 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이어서 하시죠. 네, 그 정쟁으로 흘러가는 게 우려스럽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기도 하니까 국정 운영에 좀 도움이 되는 길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나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든 뭐든 다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쪽 단위로 넘겨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야당들이 뭐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공격하고 싶은 김건희 여사 공격하거나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의혹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지금 원하시는 대로 국정조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특검 수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지켜보시고 우리는 민생 현안에 대해 얘기합시다. 라고 국정 기조 전환이 가능해져요. 근데 뭐는 받고 뭐는 정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시 공격을 해요. 뭐냐면은 아니 당신들은 김건희 여사 방탄하려고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테고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꼭 정쟁이나 정부를 공격한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총선에서 참패한 그 민심을 받아 안는 차원에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우리 이거 받고 이제 민생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국정 기조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반대로 말해서 진정으로 잘잘못을 가리려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 자체가 어쨌거나 정무적 판단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안일수록 정무적 판단은 배제해 놓고 정말 사실들을 가려내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오히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진실된 사실들을 찾아내서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정적이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미하는 것 자체가 과연 여기서 좀 적용되는 말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고 본다는 말이죠. 아니 그런데 톤앤 매너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 그건 총선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서 우리는 변화하지 않겠다고 들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또 선거 기간에 계속 이제 거론됐던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행에 대한 굉장한 비판 여론이었잖아요. 결국 거기에 대해서 특검까지 거론이 되고 그게 무르익어 간 과정은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 국민께 어떤 자세를 새로이 갖추고 이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정무적 판단이 가미가 안 이 된다는 사안에 건 정치가 대해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 중에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관련 조사를 말했는데 이건 2022년 대선 전에 네네. 실시된 거라서 굳이 조사 개요를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얘기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하은기 김준우 대표가 특검을 하기에는 제야에 좋은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김준우 못해요. 그 사람은 못해요. 제가 알기로. 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질문인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이 될 것이다. 사정 정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렇게 선명성을 부각시키면 결국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과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혁신보수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조국 대표가 얼마나 더 선명해가지고 지지자들을 고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부권을 또 행사하고 또 행사할 때 그대로 둘 때 과연 보수의 일각에서는 이거 이대로 괜찮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물음표와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탄핵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주기사 부대변인도 그런 뭐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출신이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를 주고 뭐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에서 혁신 세력은 그런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따오는 게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사실은 아까 제가 생각하기엔 하은기 부대변인이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득표율 차는 지역구 기준으로는 4~5% 차인데 의석을 몇십석 차면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쓴 거잖아요. 소선거구제죠. 네, 소선거구제의 승리다. 이걸 계속 그대로 둘 거냐. 안 그럼 다음 지방선거 때 다시 서울시 의회 다 뒤집어질걸요.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2018년 당시에 110석 중에 10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산도 지금 47석 중에 40석인가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비례성이 없거든요. 이걸 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네. 지방선거의 비례성과 약간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법안 사이에 맞바구 딜이 있을 거냐 없으냐가 우리 정치사에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네, 김준우 대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선거제도다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 궁금한 걸 도저히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본인은 이미 지난 10일인가 인터뷰에서 손사래를 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인터뷰였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이제 8월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현재 당대표입니다. 재도전일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거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반명 비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권 주자가 당대표 되는 거는 대권 주자로서 되게 불리해집니다. 당대표는 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되고 당원들 추스러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대권 주자는 뛰쳐나가가지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당이 좀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이면서 대권 주자가 되니까 어떤 딜레마가 처해지냐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열렸을 때 이러도 못해가지고 그 책임을 당원들한테 넘겨가지고 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그 확장성은 쪼그라드는.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요. 네. 네. 근데 대권 주자로서 하려면은 중도 확장까지 하려면은 그 드랍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약속 지켜가지고 저기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걸 보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당 대표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거기 때문에 이미 총선까지 이긴 상황에서 그런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이런 행보를 하기 위해 뭘 해야 될지 뭐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강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이 전당제 제도전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쪽에 오히려 가까운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상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판정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심의 변화, 그다음에 당 지지율의 어떤 향방을 봤을 때 이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상당한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봤을 때요.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은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여투쟁에 있어서의 그 선명성 경쟁에서 분명하게 밀렸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당대표라는 그 키를 쥐고 있었을 때 이 약점을 보완해 나가기 어려운 환경에 분명히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이 대권가도로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직 현존하지 않습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실제 당의 리스크로까지 연결되지 않게 하려면 본인도 내려놓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말 총선 결과를 놓고 또 전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70여 분의 시간이 쑥 하고 지나가 버리네. 이제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제 한 30여 초 정도 시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시간은 더 있을 겁니다. 22대 국회 과연 어떤 국회가 돼야 될지 지금 소속된 당의 방향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준호 대표부터요. 저희는 이제 뭐 12년 만에 원외 정의당 기준으로만 하면 12년 만에 원외가 돼서요. 저희가 마무리 짓지 못한 입법들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싶은데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원내에 들어가신 분들이 늘 이번에도 많은 언론에서 저희 정책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원내에 들어가신 정당들께서 정의당 정책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고 무슨 입법 필요하신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외에 계시더라도 정책 연대는 또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주이삭 부대변인은요. 네, 저희 개혁신당 어쨌든 저희 의석이 한석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뭐 기대한 것보다 약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우리 토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합리성 또 논리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또 그런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역할 꾸준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선거 끝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난돌이 정만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쓴소리 바른 소리 하다가 내쫓겨졌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개혁신당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쓴소리 하면 정치하겠습니다. 자, 한기 부대변인 20초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로 나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독하게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다 정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입장이 달라서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22대 국회에서는 불필요하게 상대를 좀 상처 안 주는 그런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사빈 부대변인요. 네, 야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여당은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22대 국회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22대 국회 어떤 국회로 기억되기를 희망하실까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